조갑제닷컴의 독자 여러분, 그리고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17, 8일 동안 스위스 여행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가 한 여행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7월 10일에 서울을 떠나서 루프트한자편으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츄리히에 도착을 했습니다. 츄리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은 스위스의 마트호론이 있는 제르마트라는 데로 갔습니다. 마트호론이라는 이 산은 이 알프스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닌데 4,478m인데 그 산세가 아주 드라마틱해서 꼭 그 돌로 만든 피라미드처럼 생기고 해서 많은 등산가들이 거기 도전했다가 500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마트호론을 보기 위해서 제르마트로 많이 오고, 제르마트가 아주 유명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제르마트라는 도시에서는 이 전기 자동차를 씁니다. 자전거, 전기 자동차, 말, 아주 청정지역으로 관리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또 산악 열차도 타고 해서 마트호론, 그 다음에 또 이 스위스에서는 빙하 열차라는 아주 느리게 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를 타면은 스위스 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스위스를 편안하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니까요. 마트호론을 본 다음에 생모리츠라는 데로 서쪽으로 달려서 생모리츠라는 조용한 호반 도시를 구경을 하고 한 3,000m 되는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두 밤을 자고 그 다음 또 기차를 타고, 그 기차도 아주 산악 열차입니다. 북이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북이탈리아에는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코모 호수라고요. 로마 시대 때부터 별장 지역으로 그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고여 있는 가장 깊은 데는 400m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밀라노에 와서 저는 3일을 머물렀습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죠. 그 제조, 패션, 그 다음에 역사도 찬란하고 점잖은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별로 소매치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만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름 로마는 33도, 35도 되는 더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늘에는 시원합니다. 습도가 낮아요. 로마는 저는 여러 번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러나 여러 번 왔다고 해서 또 좋은 데는 여러 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바티칸 성당도 또 보고, 산탄젤로 성, 그 맞은편에 있는 요새도 구경을 하고, 콜로세움도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콜로세움. 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 꼭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고 한 게 엠마누엘 2세 기념관, 조국의 재단이라는 이름의 20세기에 만든 이탈리아의 대표적 건축물입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라면은 르네상스 시대나 로마 시대의 건축물만 생각하지만 현대 건축물도 상당합니다. 굉장합니다. 이탈리아가. 그 다음에 다시 기차를 타고 나폴리, 1시간 만에 나폴리로 갔습니다. 이 나폴리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이탈리아 도시죠. 우선 더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을 가기 전에는 나폴레옹은 시드니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루와 함께 3대 미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와서 보고는 소란스럽고 더럽고 거리가 특히 화장실이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아주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탈리아로 오면 외무부에서 먼저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은 화장실이 하나의 악몽입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으니까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결코 화장실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화장실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그런지 잘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폴리는 3000년 동안 축적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칠리 왕국, 나폴리 이남과 시칠리를 합친 시칠리 왕국, 그게 나폴리 왕국으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만 그 수도로서 한때는 이탈리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부자 나라이기도 했던 곳의 중심지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 환경이 좋죠. 베수비오스 산, 폼페이, 카프리섬, 아말피 해안, 그리고 아말피 해안을 내려다보는 라벨로라는 산정 도시, 이런 것을 쭉 둘러보고 이틀 밤 묵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차를 타고 30분 걸렸습니다. 남쪽으로 살레르노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상륙작전을 했던 곳이죠. 살레르노. 거기서 상륙작전을 해서 43년 9월입니다. 로마를 막상 점령하는 데는 근 1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만 살레르노에 간 이유는 제가 노르만 역사를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노르만 역사와 연관되는 그레고리 7세 교황의 무덤이 살레르노 대성당에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살레르노에서 택시를 빌려가지고 180유로를 주고 3시간 대절을 해서 라벨로라는 그 산정 마을까지 올라가서 절벽 위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350m 절벽 위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 돌아올 때는 아말피 해안을 드라이브를 해서 좀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한 50m, 60m 되는 바다로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레르노로 돌아왔습니다. 살레르노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의과대학이 있었던 학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살레르노. 그 다음 날은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갔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불리는데 베네딕트 성인이 6세기에 만든 500m 되는 산 꼭대기에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고 이 수도원의 행동 원칙, 어떻게 보면 가톨릭 신도들의 행동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정한 분이 바로 베네딕트 성인입니다. 몬테카시노는 그래서 이 가톨릭계에서 아주 그 비중이 권위가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또 이 서구 역사에서 몬테카시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도 원장들이 교황으로 뽑힌 분들도 들어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수도원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 문서들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필사를 하는 일을 그 수도사들이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한때는 많았을 때 한 200명 있었습니다. 중세를 흔히 우리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붙인 이름입니다. 바로 이런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 몬테카시노 같은 데서 그래서 로마의 문명을 전수받아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신학, 식물학, 의학, 해부학, 천문학 이런 연구까지 했습니다. 그 수도원의 그런 학문의 전통이 나중에는 대학교로 가죠. 대학을 만들게 되죠. 대학, 볼로니아에 있는 대학, 신학, 의학, 그다음 법학으로 항상 시작하는 대학. 이 10세기부터 유럽에 확산됩니다. 이 대학은 천주교가 모태입니다. 가톨릭이 모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잘못 붙인 이름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몬테카시노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몬테카시노가 2차 세계대전 때 격전지였습니다. 연합군이 그 몬테카시노에 독일군이 들어와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서구 문화의 한 센터였던, 서구 사상의 한 중심지였던 몬테카시노를 폭격해가지고 하루 만에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44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는 독일군이 없었어요. 민간인들이 한 200~300명 죽었습니다. 그 몬테카시노 고지 쟁탈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폴란드 군인들이었습니다. 나라 이름 폴란드가 지원병들로 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 몬테카시노를 구경하고 다시 로마로 와서 어제 오늘 지냈습니다. 어젯밤에는 나보나 광장,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나보나 광장입니다. 거기 잔 로렌초 벨로니니라는 그 바로크 시절의 17세기 바로크 시절의 건축가가 설계한 내강의 분수라는 유명한 분수가 있고 거기 관광객들이 저녁 때문에 모여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요술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거기에는 세월호 천막이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자그마한 마당 같은 광장에서부터 나보나처럼 큰 광장까지 광장이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그 광장에서 데모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광장에서의 데모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광장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 때를 쓰는 사람이 강점하도록 허용하는 이것은 불법을 국민들한테 정부가 나서서 교육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만 포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로마 안에 있는 로마 시절의 원로원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하는 이 정부 청사 어떻게 보면 로마 시절의 광화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발굴한 데 콜로세움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로만 포럼을 구경을 하고 이 카피톨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덕이란 뜻이죠. 이 로마에는 몇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언덕이 카피톨입니다. 카피톨. 워싱턴에 가면은 의회 건물을 카피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로마에서 카피톨이라는 말을 따간 것입니다. 거기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17세기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로마에서 발굴된 그리스 로마 시절의 조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품을 보면은
이 조각은 이미 그리스 때 완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거기 가면은 마르커스 아울레리우스의 기마상이 있죠. 명상록을 쓴 로마의 오현제 시절이 있습니다. 5 현명한 황제들이 다스릴 때가 가장 평화로웠다. 오현제의 5번째가 마르커스 아울레리우스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아들한테 독살되는 걸로 되어 있는 분이 마르커스 아울레리우스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2세기 말에 전선을 누비면서도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아주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한 감동적인 명상록을 남긴 분이죠. 그분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기마상. 참 좋은 작품인데, 이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티누스의 기마상이라고. 콘스탄티누스는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해준 고마운 황제니까 그분의 기마상이면은 이건 우상이 아니다 해서 보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기마상인데, 아울레리우스는 기독교인들을 탄압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 보물이 청동이니까 부식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바깥 마당에 카피톨 언덕에 진열해 놓은 것은 그게 모조품이고, 진품은 그 카피톨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내일은 밀라노를 거쳐서 마조레 호수라는 쪽으로 지금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연간 2,500만 명이 지금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반이 해외로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10대 출국자로 치면 10대 관광대국입니다. 출국자로 치면. 입국자도 한 2천만 명 되죠. 한국은 아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같은 게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해외여행입니다. 주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파악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나라를 구경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좌표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행의 방향 감각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쓴 책 중에서 역사와 관계되는 것, 시오노 나나미 씨가 쓴 로마인 이야기,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멸망사라든지 좋은 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 한번 읽고 가서 보면은 다르죠. 또 현장을 보고 나서 돌아와서 그 책을 읽으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리, 항상 자기가 가는 나라의 지리를 머리에 넣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갔다 와서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 해가지고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지리는 여행의 좌표이고 방향 감각입니다. 동행자가 중요합니다. 여행을 누구와 같이 하느냐, 아니면 같이 여행한 사람 중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귀느냐, 동행자가 중요합니다. 음식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음식에는 무심한 사람입니다. 또 다니면서 읽을 책을 한 권 가져가는 게 좋을 겁니다. 기차 탈 시간, 비행기 탈 시간에 좀 고전적인 책, 너무 남을 핥히는 책 말고 위안을 주는 그런 책을 하나, 또 여행은 무엇보다도 걷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의 호텔을 아주 편리한 데 잡았습니다. 편리한 데. 나보나
광장 바로 옆에 잡으니까 대부분의 유적지, 판테온이라든지 카피톨이라든지 이런 곳을 걸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걷는 겁니다. 그러려면 호텔을 자리 좋은 자리에 잡아야 합니다. 많이 걸어야 합니다. 여행은 걷는 것입니다. 이 어딜 가든지 여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권. 여권을 분실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여행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같은 데, 이탈리아에서는 여권을 호텔에 세이프티 박스에 넣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적지를 찾을 때는 최고를 찾는 게 좋습니다. 최고. 가장 큰 건물, 가장 오래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데가 좋죠. 스토리가. 제가 산탄젤로 성 베드로 사원 맞은편에 있는 산탄젤로를 좋아하는 것은 산탄젤로가 스토리가 많은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푸치니의 토스카의 무대이기도 하고 교황이 교황이 누가 쳐들어오면 그쪽으로 도망가서 버티기도 하고 브루노 같은 천문학자가 잡혀서 거기에 투옥돼서 고문받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양심과 학문을 지켜낸 곳이라든지 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구경할 맛이 더 납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할 때는 자연과 인공을 잘 섞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만 보는 것보다는 자연과 인공을 섞으면 저는 이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보는 관광인데 이탈리아는 문화와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죠. 근데 그 감동이 비슷합니다. 마토그로를 봤을 때 느끼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감동은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에서 나온 것이고 밀라노의 600년 된 대성당을 보고 느끼는 감동과 마토그로를 보고 느끼는 감동과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건물인 바티칸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100m가 넘는 도움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감동이나 히말라야를 보는 감동이나 그것은 아름다움이 극단까지 갔을 때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 아름다움과 자연적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예술은 자연과 통한다는 말이 여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행을 많이 하면은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오리지널이 로마에 많죠. 이탈리아에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사에 세 가지 공헌을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문명입니다. 로마 문명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로마 법칙, 그 다음에 원로원과 같은 정치제도,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 그때 어제도 로마 시절에 만든 2000년 전에 만든 아피아 안티카라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지금도 자동차가 생생 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 그 다음에 군사제도, 상무정신이죠. 상무정신. 뭐 예술 문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이 로마 법이 게르만 법과 만나서 요새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문명의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탄압받던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기독교화해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계승자가 됐죠. 가톨릭, 그 다음에 500년 전에는 거기서 개신교가 나오고 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이탈리아가 세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 5, 6세기의 르네상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예술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런 점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3번 정도 주도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오리지널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다소 더럽고 불친절하고 불편하더라도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 인상적으로 이런 인상이 생깁니다. 일본은 여행을 하면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확하고 정돈되고 스트레스를 풀려면 일본 여행이 좋습니다. 일본과 반대로 가장 복잡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복잡하고 거대하고 깊고 바라나시에 가면 그 거리를 메우고 있는 종류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자전거, 자동차, 사람, 소, 말, 돼지, 멧돼지, 개, 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깊고 아마 결국 세계문화유산에 가장 많이 올릴 나라는 인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관광 수입 면에서는 미국을 제외하면 스페인이 항상 1등입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은 넉넉합니다. 가면은 남자들은 아주 통이 크고 건물도 큼직큼직하고 이슬람 유적도 있고 그런 나라가 스페인이죠. 영국은 격조가 높죠. 점잖고 독일은 건장하죠. 큽니다. 독일에 가면 자동차도 크고 개도 크고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본산이 비엔나에 있었으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 은퇴한 후에 살는데 가장 좋은 데가 비엔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부 프로방스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여행을 할 때 비행편을 잡을 때 저는 항상 윈도우 사이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낮에 큰 산맥 위를 날아가는 비행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공짜로 볼 수 있는 천상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달리 돈을 주고 어떻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카이로로 갈 때, 서울에서 카이로로 갈 때 타슈켄트에 들립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천산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천산산맥을 넘는데 한 30분 그때 내려다본 해발 한 7,000m까지 솟아있는 천산산맥의 경치 그것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또는 시애틀에서 밴프까지 1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면 캐네디안 노키를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비행의 재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을 하면 돌아와서 여행담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참 좋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가 느낀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그걸 듣는 친구들이 같이 공감하고 하는 것. 여행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할 때 같이 야 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또 다른 사람은 변론을 하더라도 여행은 몇 사람이 같이 해야 되고 돌아와서 그 여행 이야기를 많이 전해줘야 합니다.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이니까 이 지구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이
지구에서 생겨나가지고 지난 한 10,000년 정도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남긴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이 흔적, 건물, 미술품, 음악, 이것을 봐주고 죽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보고 떠나야지. 이 지구에서 살면서 이 아름다움을 놓치면 참 아쉽겠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권합니다. 여행은 절대적으로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물질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자기의 교양으로든 여행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행은 남는 장사라는 것을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